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내일부터 시작될 실질적인 2월 중순 주식시장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국내 증시 보고 뉴욕 증시를 확인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뉴욕 증시 한 주 동안 돌아보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흐름상 뉴욕 증시를 먼저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뉴욕 증시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증시였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정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좀 불편했어요. 자, 그 이유는 2월 3일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월 달 고용 지표를 통해서 고용이 너무 좋았다라는 결론으로 정리가 됐고, 그 요인으로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제대로 상승한 날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2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앞에 이틀 동안 하락한 것을 뭔가 만회하기 위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하락 반전을 했고 다시 종가 기준으로 상승 전환하는, 즉 변동성이 좀 컸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의 변동성이 그만큼 보였다라는 의미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만큼 좀 초조하다, 불안하다,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손바닥을 비비고 손을 주물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야, 너 불안하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장중의 변동성은 바로 그러한 불안함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 시간 14일 화요일에 발표될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자, 미쓰리의 전망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미쓰리가 1월 말에 예상했던 2월달 증시는 이런 겁니다. 1월달보다 까다로울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앞에서 보였던 둔화폭보다는 덜 둔화된 모습으로 발표가 될 것 같다. 물론 지난번에 발표된 6.5보다는 둔화될 건 확실하지만 그 둔화폭이 전년 동월 대비 0.5, 0.6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둔화폭으로 발표될 것 같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작년 9월달, 10월달에 느꼈던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뭐야. 75bp씩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0.1%씩 밖에 둔화되지 않아? 이런 답답함, 그런 답답함을 2월 달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거세게 밀어붙였던 4번의 75bp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2023년 첫 번째 25bp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경제 지표도 둔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2월달 증시는 1월달보다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지난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안 좋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할 만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했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라든가 연준 이사는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즉 우리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일관성 있는 멘트를 시장에다가 던져주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주식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제가 2월달 주식시장이 1월달보다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밀어붙였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를 둔화시키네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경제 지표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발표가 됩니다. 자, 가장 미쓰리가 뭐라 그럴까요? 1월 말에 2월달 증시가 좀 까칠할 거다. 까다로울 거다라고 전망하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무엇이냐면 인간이나 주식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2월 중순에 발표되는 1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둔화 폭이 예전만큼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1월달 뉴욕 증시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 전망은요. 6.2% 상승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에는요. 0.6% 둔화돼서 6.5% 발표됐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예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니까 1월 중순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둔화폭이 0.6%, 7.1에서 6.5까지 떨어지는 이 둔화폭의 뉴욕 증시가 1월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둔화폭이 좀 클 것이다라고 예상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뭐냐면 경제에 대한 속도감입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를 훼손시키지는 못한다. 그게 바로 뭐 일명 미쓰리가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제동거리라든가 아니면 경제 각 지표들의 속도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예상했던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대로 둔화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2월 달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을 것이다. 둔화폭이 좀 감소됐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예상이 전문가들이 지금 발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치가 둔화폭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1에서 6.5로 그리고 6.5에서 6.2 둔화폭이 줄어들게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점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으나 과연 둔화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시장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시장은 6.2% 상승했을 거라는 예상치를 제시했는데 만약에 6.2보다도 더 둔화됐다면 증시는 크게 상승할 겁니다. 물론 그 둔화폭이 한 0.4 정도 그러니까 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6.1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도 전월에 발표한 0.6%보다는 덜 둔화된 0.4% 둔화폭이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둔화됐다라고 하면서 흥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월달 주식시장 앞으로 남은 부분은요. 과연 이 6.2%라는 1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6.2만큼 나왔을 때는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 것인가? 6.2보다 둔화됐을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주식시장이 흥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보다 높은 6.3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물론 제가 2월 14일 화요일 방송에서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2월 15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6.2가 나왔다. 둔화된 건 맞지만 전월에 비했던 둔화폭보다는 훨씬 덜 둔화된 폭이 확실한 거고요.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둔화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2까지 내려왔다. 점점 2%에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저울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0%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둔화폭과는 상관없이 6.2%보다 훨씬 더 둔화된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 뉴욕 증시는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를 따라가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는 그 지수 흐름 지표를 보면 얘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정말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딱 기준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변동된 모습 그런 것들은 변곡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 다음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만 둔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도 둔화시키고요. 지금은 스포트라이트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맞춰 있지만 어느 순간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으네 라고 시선을 틀어버리면 주식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그렇게 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뉴욕 증시와 상관없이 그 어떠한 원인이 그 시장을 주무르는 큰 손이 그렇게 강제로 주식시장의 시선을 경제지표로 돌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 내에서의 일일 수도 있지만 유로존의 경기 지표를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도 둔화되는 것에 대한 숟가락을 얹어버리면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서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그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2월달 주식시장이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15일 1월달 소매 판매 지금 전문가들은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월달 주식시장이 까다롭다. 인플레이션 둔화폭도 전월 대비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라는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되고 소매 판매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 어닝 시즌,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막바지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고요. 그리고 2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2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얘네들 지표요. 이미 기준선 0 이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과연 얘네들도 주식시장에 힘입어서 그 마이너스 폭을 좀 줄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를 봤더니 어이구 한참 안 좋은 지표였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볼 텐데요. 국내 증시 2월 10일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해서 2,4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NH투자증권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상단을 2,540포인트까지 불렀지만 어림없었죠.
코스피 예상밴드 2450에서 2580포인트로 오히려 지난주보다 코스피 상단을 40포인트나 더 높은 지표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지난주에 NH투자증권이 맞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지난주에 못 갔으니까 이번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승 요인으로는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에 대해선 제가 오늘 방송 앞부분에 대해서 이비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죠. 둔화폭이 줄어들었다. 과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6.2보다 만약에 낮았을 경우는 무조건 100% 주식시장이 상승하되, 만약에 6.2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제 그 6.2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에 가까워져서 좋은 거냐, 아니면 전월에는 0.6% 둔화됐는데 왜 이번에는 0.3밖에 둔화가 안 된 것이냐. 이렇게 둔화폭이 줄어들었으니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플러스로 전환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 요인으로는요. 밸류에이션 부담과 실적 전망 하향세를 제시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NH투자증권이 좀 성의 있게 보고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까? 코스피 예상치 지금 2469포인트잖아요. 뭐가 올라간 게 뭐가 있다고 무슨 밸류에이션 부담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적 전망 하향세,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도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닝 시즌은요. 미국처럼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장중 단타 정도 나오는 거고 결국 뉴욕 증시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2월 달 증시가 숨고르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말경에는 2월 달 주식시장 좋을 거예요라고 했던 전문가들이 2월 증시는 숨 고르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다는 얘기는 3월 달 주식시장이 좋다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또 2월 말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낙관론을 제시하는 증권사들을 보면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밴드 2580포인트로 40포인트를 더 상향시킨 NH투자증권. 지난주에도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 강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론을 제시하는 또 다른 증권사가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이 제시하는 시장의 낙관적으로 보는 그 근거는 시장의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라고 합니다. 진짜 웃기는 애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 거요?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 거 얘네들은 언제든지 매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치는 재미를 느낀 애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호가를 조절해 놓음으로써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작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연말까지 2023년 주식시장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의 위축,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연준의 금리 인상,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시장 자금의 경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2400포인트 안착을 하니까 기관들이 펀드를 판매하고 개인들의 코 묻은 돈을 뜯어내는 그 자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가소롭습니다. 지금 연준이 물론 미쓰리 생각에는 1월 달 금리 인상을 끝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계속 시장에서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의 유동성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신중론을 제시하는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월 말에 그랬죠. 아예 1월 달 전망 보고서 제목이 1월 효과는 없다였습니다. 대신증권은 1월 상승장에도 꾸준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월 달에도 꾸준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망이 맞는 건 아닙니다. 진짜 전망을 하려면 자랑질을 좀 해보자면 미쓰리처럼 큰 그림 2024년 어떤 증시가 될 것이고 1월달 증시 나쁘지 않을 거예요. 2월달은 뭐 1월달보다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전에 제가 하도 2019년도에 신중론을 얘기하니까 제 안티분이 달아준 댓글이 뭐였냐면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대신증권에 해주고 싶은 겁니다. 1월 달에 신중했어요. 근데 1월 달에 주식시장 좋았단 말이에요. 2월 달에도 또 신중하래요. 물론 2월 달에는 신중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잘 맞추는 전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제목이 돈다방 미쓰리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들게 모은 힘들게 모은 자금인데 이거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어설픈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믿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겠습니까? 요즘에 뭐 그 챗 GPT라든가 뭐 AI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AI라든가 뭐 챗 GPT가 얼마나 맞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를 전망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매번 맞히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최소한 신중은 해야 되고요. 최소한 저는 주제 파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KB증권 같은 경우도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가 수준이 높아진다면 투자 심리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 부동산 문제 안 터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시했던 2023년도 그림 아직 수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뭐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전 종목을 다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전 종목을 다 보냐? 저는 완전히 원시적으로 봅니다. 전 종목을요, 다 키보드에다가 숫자를 두들겨 가면서 종목을 다 두들겨 봅니다. 일단은 차트를 두들겨 봅니다. 차트와 현재가창을 두들겨 봅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그 종목의 가격대가 있어요. 저는 그 가격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호가가 조절해져가지고 가격대를 조금 더 낮춰야 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좋아하는 그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종목을 다 두들겨 보면서 가장 먼저 거르는 게 뭐냐면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뭐 상장 폐지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호가가 뭐 몇백억짜리 동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거래 정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저런 건 도대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다 제끼는 거죠. 일단 다 제끼고 그런 종목들을 다 제낀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종목들을 또 봅니다. 또 봐서 가격대가 좀 높아도 이거는 고점대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도 뭐 최근 2, 3개월 안에 내가 들어가도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계속 추립니다. 그 안에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그 가격대도 정확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를 봐서 차트를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일단 전 종목으로 차트를 굴려다 봅니다. 제가 찾는 게 뭐냐면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오늘 좀 방송 시간이 짧아져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테마 뭐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챗 GPT 뭐 이런 종목 지금 막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 그런 종목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조금 먹기 위해서 뭐 더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만약에 그런 테마주들이 가장 리스크가 큰 이유는요. 시장에 어떤 악재가 탁 터졌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급적으로 찾는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테마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좀 뭔가가 있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올라가면서 어떤 테마라는 테마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 뭐 자료,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재료나 이슈나 이런 것보다 먼저 좀 선매집을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방송을 더 늘리면 이 방송이 유튜브에 안 올라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후로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남은 돈다방 미쓰리 더 듣고 싶은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